명절날 아침 노모에게 성공한 작은아들이 500만 원, 빈곤한 큰아들이 50만 원의 용돈을 주지만 72세 어머니는 화를 내며 그들을 모두 집에서 쫓아내고 더 많이 준 아들에게까지 분노하며 너희는 양심도 없냐? 라고 절규합니다. 모두가 충격에 빠진 명절 저녁, 어머니가 자식들에게 내린 비극적인 결단은 과연 무엇 때문일까요?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댓글로 지금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 소통해 주신다면 앞으로 더 좋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강릉 경포대 앞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낡은 2층 집에서 이야기의 주인공 김영희는 홀로 아침을 맞았습니다. 2층 자신의 방 창문을 열자 늦가을의 차가운 바닷바람이 훅 불어 닥쳤습니다. 코끝이 시큰했지만 영희는 그 익숙한 짠 공기를 깊숙이 들이마셨습니다. 72세의 영희는 이 집에서 40년 넘게 살았습니다. 세월의 무게가 그대로 내려앉은 듯한 오래된 주택이지만 1층의 작은 공간은 편의점에 세를 주어 노후 자금으로 쓰고 있었으므로 그나마 숨통이 트이는 생활이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이제 딱 1년이 되었는데 영희는 하루도 빠짐없이 지난 날을 후회했습니다. 그 후회는 집이나 돈에 관한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식들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긴 세월을 살아오면서 영희가 가장 크게 깨달은 것은 자식을 너무 잘 키운 것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자면 자식들에게 돈이 무엇인지 그리고 돈의 무게를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지를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영희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큰아들 태호는 48살로 중소기업인 동성산업의 평범한 과장이었습니다. 항상 성실했지만 운이 따르지 않았는지 혹은 세상의 흐름을 잘 읽지 못했는지 사는 형편은 늘 빠듯했습니다. 전화 통화에서 들려오는 태호의 목소리에는 항상 지친 기색과 함께 삶의 팍팍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큰 며느리 미선 역시 조심스럽고 위축된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명절에도 영희의 생신에도 형편이 어렵다는 것을 숨기지 못하고 늘 미안해했습니다. 어머니 된 입장에서 아들의 그런 모습을 보는 것은 가슴을 쥐어뜯는 고통이었습니다. 반면 작은아들 준서는 45살로 IT 회사인 미래테크를 운영하는 잘나가는 사장이었습니다. 번뜩이는 아이디어와 공격적인 추진력으로 회사를 크게 키워냈고 경제적으로는 큰 부족함 없이 살았습니다. 준서의 목소리에는 성공한 사업가 특유의 자신감과 여유가 넘쳐 흘렀습니다. 작은 며느리 서영은 그런 남편 덕분에 호화로운 생활을 즐겼고 영희를 만날 때마다 번쩍이는 명품과 화려한 옷차림으로 자신의 위치를 과시하곤 했습니다. 문제는 바로 이 극명한 대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한 아들은 어렵게 살고 다른 아들은 여유롭게 사는 이 상황이 단순한 형제의 삶의 차이를 넘어 어머니의 가정에 불화와 갈등의 씨앗을 뿌리고 있었습니다. 영희는 두 아들의 삶을 보며 늘 마음 한구석이 짠했습니다. 큰아들에게는 해주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함이, 작은 아들에게는 지나친 성공이 혹여나 교만을 낳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돈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자식들을 둘로 갈라놓는 칼날이 될 줄은 왜 그때는 미처 몰랐을까요? 영희는 경포호화동에 바다가 만나는 듯한 저 멀리 수평선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그래도 두 아들이 서로를 의지하며 잘 지내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어머니 혼자 남은 이 집에 돈이라는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하면서 형제의 관계는 미묘하게 뒤틀리기 시작했습니다. 영희는 이 모든 것이
돈이 뭔지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자신의 잘못이라고 자책했습니다. 자식들에게 돈은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형제를 비교하는 도구가 되어버렸습니다. 며칠 전 큰아들 태호가 전화를 걸어와 어머니의 건강을 염려하는 척하면서도 슬쩍 자신의 회사 사정을 언급했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어려운 회사 형편과 어깨 위에 놓인 무거운 가장의 책임감을 토로하는 태호의 목소리는 영희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한편 작은 아들 준서는 매번 전화를 걸어올 때마다 새로 산 고급 차량이나 투자한 사업의 성공을 이야기하며 은근히 자신의 능력을 자랑했습니다. 영희는 두 아들의 태도에서 미묘한 차이를 느꼈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이것이 폭풍 전의 고요함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영희는 창가에서 물러나 거실로 향했습니다. 오래된 집 특유의 삐걱거리는 마룻바닥 소리가 텅 빈 집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마룻바닥처럼 삐걱거리는 것이 자신의 노후이고 두 아들의 관계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곧 다가올 명절, 추석이 두려웠습니다. 지난 설날에 벌어졌던 일이 있었기에 이번 명절에는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두 아들 내외가 함께 모이는 명절은 더 이상 행복한 가족의 날이 아니라 돈의 액수와 형편이 적나라하게 비교되는 잔인한 심판의 날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영희는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번만은 아무 일 없이 조용히 지나가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간절한 바람과는 달리 이미 걷잡을 수 없는 폭풍은 바로 눈앞에 들이닥치고 있었습니다. 72세 노모의 눈앞에 펼쳐질 이 비극적인 가족사는 바로 지난 설날의 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을 잃고 처음으로 맞는 명절이라 영희의 마음은 유난히 허전하고 쓸쓸했습니다. 그래도 두 아들 내외와 손주들이 온다는 생각에 영희는 새벽부터 일어나 떡국을 끓일 준비를 하고 전을 부쳤습니다. 평소 같으면 남편이 옆에서 자잘한 일이라도 거들었을 텐데 텅 빈 부엌에서 혼자 전을 부치자니 눈가가 시큰거렸습니다. 그러나 자식들에게 약한 모습을 보일 수는 없었습니다. 오전 일찍 큰아들 태호네가 먼저 도착했습니다. 태호는 과일 상자를 들고 들어왔고 큰 며느리 미선은 주방으로 들어서며 영희에게 조심스럽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머님, 설 준비하시느라 많이 바쁘셨죠? 저희가 일찍 왔어야 하는데. 미선은 영희의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하고 손만 비비꼬았습니다. 영희는 미선의 불안한 눈빛에서 그들의 어려운 형편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따뜻한 떡국을 나누어 먹고 잠시 후 미선이 조용히 영희를 방으로 불렀습니다. 어머님, 저희 형편이 여의치 않아서 명절인데도 용돈을 많이 못 드려서 죄송해요. 그래도 저희 마음이니까 받아주세요. 미선은 하얀 봉투를 영희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미선의 손이 봉투를 건넬 때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영희는 느꼈습니다. 그 떨림 속에는 진심 어린 미안함과 함께 다른 가족들에게 자신의 초라한 형편이 드러날까 두려워하는 위축된 감정이 묻어났습니다. 영희는 괜찮다고 이런 거 안 줘도 된다고 말했지만 미선은 이미 고개를 숙인 채 어두운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영희는 미선의 손을 잡아주었지만 그 무거운 마음을 완전히 덜어줄 수는 없었습니다. 오전 11시쯤 작은아들 준선애가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작은 며느리 서영의 모습은 설날 분위기보다 훨씬 화려했습니다. 고가의 코트와 번쩍이는 액세서리가 그녀의 성공적인 삶을 대변하는 듯 했습니다. 서영은 미선과는 달리 밝게 웃으며 봉투를 툭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저희는 용돈 넉넉하게 준비했어요. 준서 씨 사업도 잘 되고 해서요. 맛있는 거 많이 사드세요.
서영의 말투는 묘하게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입으로는 활짝 웃고 있었지만 영희는 서영의 눈빛에서 차가운 기운을 느꼈습니다. 마치 자신이 가진 재력을 자랑하고 과시하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영희는 봉투를 받아들고 보니 두께가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태원애가 준 봉투는 얇고 가벼웠지만 준선애가 준 봉투는 묵직하고 두툼했습니다. 영희는 두 봉투를 얼른 앞치마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고맙다 얘들아. 영희는 어색하게 웃으며 봉투를 숨겼습니다. 그녀는 금액에 많고 저금이 가족 간의 행복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이미 봉투의 두께만으로도 두 며느리 사이에 미묘한 신경전이 시작되었음을 직감했습니다. 점심 식사를 마치고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 앉아 명절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에도 영희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영희는 속이 더부룩하여 화장실을 가려고 일어섰습니다. 좁은 복도를 지나던 중 부엌 옆 작은 공간에서 며느리들의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두 며느리가 조용히 속삭이는 소리였지만 영희의 귀에는 선명하게 꽂혔습니다. 형님, 어머님 용돈 얼마 넣으셨어요? 궁금하네요. 작은 며느리 서영이 먼저 운을 뗐습니다. 큰 며느리 미선은 잠시 침묵하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형편 잘 알잖아. 올해는 작년보다도 더 힘들어서. 아, 그러셨구나. 그럼 저희보다 적게 넣으셨네요. 뭐 어쩔 수 없죠. 있는 만큼 하는 거니까. 서영의 목소리에는 겉으로는 이해하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큰 우월감과 승리감이 묻어났습니다. 그 말투는 미선의 어려운 형편을 확인하고 자신의 경제력을 은근히 자랑하려는 의도가 다분했습니다. 미선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분위기가 차갑게 식는 것을 영희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영희는 그 자리에 더 서 있을 수 없어 조용히 발걸음을 돌려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자식들이 주는 용돈 때문에 며느리들이 서로를 비교하고 멸시하는 이 상황 자체가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그날 밤 모든 식구가 돌아간 후 영희는 거실에 홀로 앉아 앞치마 주머니에 넣어두었던 두 봉투를 꺼내 보았습니다. 먼저 얇은 봉투를 열었습니다. 큰아들 태호의 봉투 안에는 3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두툼한 봉투를 열었습니다. 작은아들 준서의 봉투 안에는 10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금액 차이는 3배였습니다. 영희는 돈을 세어보고도 아무런 기쁨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사실 영희는 한 푼도 받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이 집의 1층 편의점에서 나오는 월세만으로도 노후 생활에는 큰 무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진짜 문제는 돈의 액수가 아니었습니다. 왜 자식들은, 며느리들은 제게 주는 돈을 가지고 서로를 재고 비교하며 상처를 주는 걸까요? 영희는 봉투를 다시 접어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습니다. 그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두 봉투의 무게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자식들의 복잡하고 못난 마음의 무게가 그녀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때는 영희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설날의 작은 갈등이 몇 달 후 더 크고 끔찍한 폭풍의 전주곡에 불과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설날이 지나고 계절이 2번 바뀌었습니다. 따스한 봄을 지나 무더운 여름이 찾아왔고 영희의 7월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남편 없이 맞는 2번째 생일이었지만 영희는 소란스러운 것을 싫어하여 별 생각 없이 평소처럼 지내려 했습니다. 두 아들에게도 생일 잔치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미리 일러두었습니다. 조용히 혼자 미역국이라도 끓여 먹고 지나갈 작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생일 전날 갑자기 큰아들 태원애가 불쑥 강릉 집을 찾아왔습니다.
영희는 뜻밖의 방문에 깜짝 놀랐습니다. 태호는 평소 같지 않게 환한 얼굴로 어머니의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어머니, 생신 축하드립니다. 저희가 미리 왔어요. 태호는 큼지막한 과일 상자를 내려놓았고 큰 며느리 미선은 짐을 내려놓자마자 부엌으로 직행했습니다. 미선은 부엌에 들어서자마자 냉장고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명절에도 잘 돕지 않던 며느리가 이렇게 적극적인 모습은 처음이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미역국 끓여드릴게요. 앉아 계세요. 오늘은 제가 전부 다 할게요. 미선은 앞치마를 찾아 매더니 능숙하게 주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영희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아니야, 괜찮은데. 뭘 이렇게까지 해? 그냥 앉아 쉬지. 영희가 말렸지만 미선은 이미 미역을 불리고 소고기를 썰고 있었습니다. 낯선 모습이었지만 그래도 아들 내외가 찾아와 자신을 챙겨주니 영희는 고맙고 기뻤습니다. 역시 큰애가 마음 씀씀이가 다르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 사이 태호는 집안 구석구석을 살피는 듯 하더니 갑자기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아래에 있는 작은 창고 방문을 열었다 닫았다 했습니다. 문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어머니, 이 문 좀 보세요. 경첩이 헐거워져서 삐걱거리네요. 제가 공구함을 가져와서 고쳐드릴게요. 태호는 차에서 공구함을 들고 와서 땀을 흘리며 문을 손보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같지 않게 부지런을 떠는 아들의 모습에 영희는 의아했습니다. 하지만 삐걱거리던 문이 부드럽게 닫히는 것을 보고는 그래도 아들이 와서 고쳐주니 좋구나 하며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미선이 끓여준 정성 가득한 미역국을 함께 먹었습니다. 미역국은 맛이 있었지만 영희는 왠지 모르게 입맛이 씁쓸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태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떨렸으며 눈빛은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어머니, 요즘 혼자 계시기 힘드시죠? 이 집이 너무 넓어서 청소할 것도 많고 관리하기도 힘드시잖아요. 괜찮아. 익숙해졌어. 크게 불편한 건 없다. 영희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2층 오르내리기 힘드실 텐데요. 계단이 워낙 가파르잖아요. 어머니 무릎도 안 좋으시다고 하셨잖아요. 이번에는 며느리 미선이 거들었습니다. 미선의 목소리에는 걱정보다는 은근한 설득이 담겨 있었습니다. 작은 데로 옮기시는 게 어때요? 요즘 원룸이나 깔끔한 주상복합도 많아요. 관리하기도 편하고요. 어머니 노후도 훨씬 편해지시지 않겠어요? 태호가 말을 이었습니다. 영희는 갑자기 무슨 소리인가 싶었습니다. 이사 이야기라니. 그런데 태호가 던진 다음 말은 영희의 가슴을 쿵 내려앉게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이 집 팔면 차액이 좀 생기잖아요. 저희도 사업을 좀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 돈 좀 빌려주실 수 있으세요? 영희의 머릿속이 멍해졌습니다. 아, 결국 그 이야기가 나왔구나 싶었습니다. 오늘 아들 부부가 보여준 모든 정성과 부지런함이 바로 이 돈 때문이었다는 사실에 영희는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그 돈으로 뭘 하려고 그러니? 영희의 목소리가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제가 회사에서 명예퇴직 대상이 될 것 같아요. 그 전에 제 사업을 시작하려고요. 어머니, 2억 정도만 빌려주실 수 있으세요? 나중에 꼭 갚을게요. 사업 잘 되면 어머니도 저희가 더 잘 모실 수 있어요. 태호의 목소리는 절박함 그 자체였습니다. 가장으로서의 마지막 희망을 어머니에게 걸고 매달리는 듯 했습니다. 미선이 재빨리 거들었습니다. 어머님, 저도 태호 씨 사업 잘 되도록 온 힘을 다할게요. 어머니 노후는 저희가 책임질 테니 걱정 마세요. 그들의 절박한 눈빛을 보면서도
영희의 마음속에는 분노가 차올랐습니다. 문을 고쳐주고 미역국을 끓여주고 온 집안을 살피던 그 모든 행위들이 단지 2억 원을 얻기 위한 수단이었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필요 때문에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영희는 차분하게 그들의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태호야, 그건 아무래도 안 될 것 같구나. 왜요, 어머니? 제가 얼마나 힘든지 아시잖아요. 준서는 돈 잘 벌고 잘 먹고 잘 살잖아요. 형인 저는 이렇게 힘든데 어머니가 좀 도와주셔야죠. 태호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이며 동생 준서를 언급했습니다. 형제가 아닌 경쟁 상대를 부르듯 그의 목소리에는 동생을 향한 질투와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영희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들이 동생 이야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이미 형제 간의 관계가 얼마나 비뚤어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어머니, 혹시 이 얘기 도련님한테는 말씀 안 하셨죠? 도련님 괜히 오해할 수도 있으니까 당분간은 말씀하지 말아주세요. 며느리 미선이 불안하게 속삭였습니다. 태호 역시 초조하게 어머니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계획이 동생에게 알려지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큰아들 태호네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영희는 혼자 남아 창밖의 경포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잔잔한 바다였지만 영희의 마음속에는 이미 커다란 폭풍이 일고 있었습니다. 정말 이사를 가야 하나? 혼자 살기엔 집이 큰 것은 사실이었고 계단 오르내리는 것도 무릎에 부담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태호에게 2억 원을 준다? 영희는 그건 아니라고 단호하게 생각했습니다. 자식에게 돈을 빌려주는 순간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로 변질될 것이 뻔했습니다. 생신이 지나고 2달쯤 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 어느덧 추석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2달 동안 영희는 마음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큰아들 태호에게서 일주일에 몇 번씩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태호는 어머니의 건강을 묻는 척하면서도 결국은 같은 질문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요즘 혼자 지내기 힘드시죠? 집 알아보셨어요? 이사 계획은 어떻게 되셨어요? 태호의 목소리는 갈수록 조급함과 초조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업 자금이 절실한 가장의 절박함이 그대로 묻어났습니다. 영희는 매번 똑같이 대답했습니다. 아직이야. 태호야, 천천히 생각해 볼게. 집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니. 하지만 사실은 영희도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밤마다 고민했습니다. 2층 집을 팔고 작은 원룸으로 이사를 가야 할까? 아니면 이 큰 집에서 계속 혼자 살아야 할까? 만약 이사를 한다면 큰애한테 2억 원을 빌려주는 것이 맞는 일일까? 영희는 잠자리에 누울 때마다 2 아들의 얼굴이 교차하는 악몽을 꾸었습니다. 한쪽은 미안함과 절박함으로 가득 찬 태호의 얼굴, 다른 한쪽은 자신감과 오만함이 교차하는 준서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영희는 우연히 동네 부동산 중개업소 사장에게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사모님, 혹시 사모님 집 파실 생각 있으세요? 요즘 경포대 인근 집들이 워낙 잘 나가서요. 딱 사모님 집을 찾는 분이 계시거든요. 한번 시세나 알아볼까 싶어서요. 영희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상담을 받았습니다. 부동산 사장은 오래된 주택이지만 위치가 좋다며 대략 7억 원 정도의 시세가 형성되어 있다고 귀띔해 주었습니다. 영희는 작은 원룸이나 오피스텔을 알아보니 2억 5천만 원 정도면 충분히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 집을 팔고 작은 곳으로 옮기면 4억 5천만 원 정도의 차액이 생기는 것이었습니다.
그 돈이면 태호를 도와줄 수도 있겠구나. 영희의 마음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큰아들에게 2억 원을 빌려주고도 남은 돈 2억 5천만 원으로 남은 여생을 여유롭게 보낼 수 있을 것이라는 계산이었습니다. 자식의 어려운 형편을 모른 척할 수 없는 어머니의 마음이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영희는 태호에게 돈을 빌려줄 의향이 생겼지만 준서에게는 말하지 말아달라는 태호의 부탁 때문에 이 사실을 비밀로 해야 한다는 사실이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영희가 부동산 중개업소와 통화한 다음 날 큰며느리 미선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머님, 어제 부동산 알아보셨다면서요? 저희가 들었어요. 영희는 깜짝 놀라 심장이 내려앉는 줄 알았습니다. 미선아, 내가 그걸 어떻게 하니? 내가 네 남편한테도 아직 자세히 이야기 안 했는데. 미선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그게 태호 씨가 혹시나 해서 근처 부동산의 어머님 집 이야기를 자주 물어봤대요. 그래서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라고 변명했습니다. 영희는 직감했습니다. 태호가 자신의 집을 팔아 돈을 마련하는 문제에 극도로 신경을 쓰고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어머니에게 2억 원을 요구한 이후로 태호는 어머니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듯 체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머니가 이사를 결심하면 즉시 돈을 받아내야 한다는 그의 절박함과 욕심이 느껴졌습니다. 영희는 이 사실에 다시 한번 씁쓸함을 느꼈습니다. 아들의 효심이 아니라 절박한 돈 때문에 자신을 주시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드디어 추석 이틀 전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작은아들 준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준서의 목소리는 늘 그랬듯이 자신감이 넘치고 활기찼습니다. 어머니, 추석 때 맛있는 거 많이 준비해 주세요. 저희가 이번에 선물을 정말 크게 준비했어요. 깜짝 놀라실 겁니다. 선물? 무슨 선물이니? 너희들이 빈손으로 와도 괜찮은데. 영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건 보시면 아세요. 어머니, 저희 요즘 사업이 너무 잘 되어서요. 어머니께 큰 선물 하나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기대하세요. 준서의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 뒤에는 형인 태호에게 자신이 얼마나 성공했는지 보여주겠다는 과시욕이 숨어 있는 듯 했습니다. 영희는 준서의 태도에서 형제를 비교하고 돈을 자랑하려는 기미를 읽었지만 차마 아들의 기분을 상하게 할 수 없어 그냥 웃어넘겼습니다. 그래, 알겠다. 그럼 몸 건강히 잘 오너라. 영희는 전화를 끊고 난 후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 아들은 2억 원을 요구하며 어머니의 노후를 불안하게 만들고 다른 한 아들은 큰 선물을 자랑하며 형을 무시하려 드는 이 상황. 이번 추석 명절이 무사히 지나갈 리 없다는 불길한 예감이 영희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녀는 추석 당일 두 아들 가족이 모였을 때 폭풍 같은 사건이 터질 것을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작은아들 준서가 준비했다는 큰 선물이 무엇일지가 영희에게는 가장 큰 불안감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선물의 진정한 의미는 어머니를 향한 사랑이 아니라 형을 향한 날카로운 비수가 될 것임을 영희는 어렴풋이 짐작했습니다. 마침내 추석 당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영희는 새벽 5시부터 일어나 분주하게 명절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경포대의 푸른 바닷바람이 느껴지는 부엌에서 영희는 송편을 빚고 동태전과 호박전, 동그랑땡을 부쳤습니다. 쉴 틈 없이 갈비찜을 만들고 나물까지 무치자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왔습니다. 혼자서 이 많은 음식을 하려니 몸은 고되었지만 그래도 자식들이 온다는 생각에 힘이 솟았습니다. 영희는 힘든 와중에도 정성껏 상에 올릴 음식을 하나하나 준비했습니다. 오전 8시쯤 큰아들 태호네가
가장 먼저 도착했습니다. 어머니, 잘 지내셨죠? 태호는 형식적인 안부 인사를 건네며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태호는 어머니에게 집중하기보다는 집안을 슬쩍 둘러보는 듯 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이사 문제와 2억 원에 대한 조급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큰 며느리 미선은 표정이 설날 때보다도 더 어두웠습니다. 그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그 미소는 금세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어머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미선이 부엌으로 들어섰지만 그녀의 손놀림은 어색하고 굼떴습니다. 무언가 신경 쓰이는 것이 있는 듯 자꾸만 눈치를 보고 불안해했습니다. 영희는 미선에게 간단한 설거지나 상 차리는 일을 맡겼습니다. 미선의 표정은 태호와 마찬가지로 이미 이곳에 온 목적이 순수한 명절 인사보다는 다른 곳에 있음을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오전 11시가 조금 넘었을 무렵 작은 아들 준선애가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준선은 환하게 웃으며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저희 왔어요. 명절 음식 준비하시느라 바쁘시죠? 작은 며느리 서영은 평소보다도 더욱 화려하게 차려입은 모습이었습니다. 손에는 최신 명품 가방이 들려 있었고 걸음걸이와 표정에는 숨길 수 없는 자신감과 오만함이 넘쳤습니다. 그녀는 거실에 앉아 있는 태호와 미선을 발견하고는 더욱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 형님, 벌써 오셨네요. 일찍 오셨네요. 서영이 미선을 보며 살짝 웃었습니다. 서영은 웃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미선은 서영의 노골적인 시선에 얼굴이 붉어졌지만 애써 태어난 척 대꾸했습니다. 응, 우리는 어머니 도와드리려고 일찍 왔지. 아, 그러시구나. 저희는 어머니 드릴 선물 챙겨온다고 좀 늦었어요. 형님네도 뭘 바리바리 싸우셨네. 서영은 미선이 들고 온 평범한 과일 상자를 힐끗 보며 비웃는 듯한 뉘앙스를 풍겼습니다. 준선은 서영의 말에 맞춰 트럭에서 커다란 상자들을 가져왔습니다. 상자 안에는 영광 굴비 세트, 제주도 흑돼지 세트, 그리고 싱싱한 전복이 가득했습니다. 영희가 보기에도 최고급 선물 세트임이 분명했습니다. 어머니, 이거 진짜 비싼 거예요. 시장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깜짝 놀라실걸요. 작은 아들 준서가 선물을 자랑하듯 영희에게 속삭였습니다. 그 순간 큰 며느리 미선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었습니다. 그들이 들고 온 과일 상자가 초라하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미선은 고개를 푹 숙였고 태호 역시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굳게 담은 입술에서 그의 자존심이 얼마나 상했는지 영희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분위기는 이상하게 흘러갔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아 아침 식사를 할 때에도 두 며느리는 서로 눈치를 보느라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태호와 준서는 어색하게 웃기만 했고 영희는 그들을 보며 억지로 대화를 이어가야만 했습니다. 밥을 먹는 내내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마치 곧 무언가 터질 것 같은 폭발 직전의 고요함이었습니다. 영희는 불안감에 속이 쓰렸습니다. 자신이 애써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 이 불편하고 차가운 분위기를 조금도 녹여주지 못하는 것 같아 슬펐습니다. 특히 작은 며느리 서영의 태도는 노골적이었습니다. 그녀는 식사 내내 자신의 명품 가방과 액세서리를 은근히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고 자신이 하는 모든 이야기에 준서의 사업 성공과 경제력을 연결지었습니다. 형님네는 명절에 어디 여행 안 가세요? 저희는 다음 설날에는 해외로 갈까 생각 중인데. 서영이 미선을 향해 물었습니다. 미선은 얼굴이 벌개져서 겨우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어머님과 같이 보내야지. 그 목소리에는
서영을 향한 짜증과 자신의 형편에 대한 자괴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긴장감 속에서 저녁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72세 노모가 혼자 준비한 푸짐한 추석 음식이 식탁 위에 가득했지만 가족들의 얼굴에는 웃음꽃 대신 어색한 그림자가 드리워 있었습니다. 영희는 일부러 밝은 목소리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꺼냈지만 두 아들 내외의 시선은 음식 대신 서로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후식을 먹을 때였습니다. 드디어 모두가 불안하게 기다리던 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작은 며느리 서영이 자신의 명품 가방에서 두툼한 흰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녀는 봉투를 손가락으로 살짝 만지작거리며 영희에게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님, 이거 받으세요. 저희 정성입니다. 봉투는 육안으로 보기에도 상당히 두툼했습니다. 설날에 준 100만 원보다 훨씬 두꺼워 보였습니다. 영희는 속으로 긴장했지만 애써 침착한 척했습니다. 아이고, 이런 거 안 줘도 되는데. 너희들이 와준 것만으로도 고맙다. 영희가 말했지만 서영은 자리에서 일어나 영희의 손에 봉투를 억지로 쥐어주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확인해 보세요. 얼마 들었는지. 서영은 강조하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어머니에게 돈을 확인시켜 주려는 것이 아니라 옆에 앉은 큰아들 내외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영희는 서영의 노골적인 행동이 못마땅해서 아니야, 나중에 볼게 하고 봉투를 내려놓으려 했습니다. 그러자 서영이 다시 한번 강하게 권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지금 보세요. 저희가 어머니 생각해서 특별히 준비한 건데 얼른 확인해 보셔야죠. 서영의 집요한 요구에 영희는 할 수 없이 봉투를 열었습니다. 봉투를 열어 내용물을 확인한 영희는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봉투 안에는 50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500만 원? 영희의 입에서 놀란 목소리가 작게 새어나왔습니다. 서영은 그 소리를 놓치지 않고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어머니, 저희는 500만 원 드렸어요. 요즘 준서 씨 회사도 잘 되고 해서요. 어머니께 이 정도는 해드려야죠. 서영의 목소리에는 자랑스러움과 과시욕이 가득했습니다. 그 순간 식탁의 분위기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특히 큰 며느리 미선의 얼굴은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미선은 자신의 가방 안에 얌전히 들어있는 봉투를 두 손으로 꼭 쥐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식탁만 내려다보았습니다. 서영은 기다렸다는 듯이 미선을 향해 칼날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형님은 얼마 들이셨어요? 저희는 이번에 특별히 500만 원 드렸는데. 서영은 이미 답을 알고 있다는 듯이 비웃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미선은 말을 잇지 못하고 입술만 파르르 떨었습니다. 우리는 미선은 겨우 입을 열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설마 10만 원, 50만 원은 아니시죠? 100만 원? 아니면 200만 원? 서영은 계속해서 미선을 압박했습니다. 그녀는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은 미선을 향해 날아가는 차갑고 날카로운 칼 같았습니다. 그때 작은 아들 준서가 아내 서영을 말리려 했습니다. 여보, 그만해. 어머니 앞에서 이게 무슨 짓이야.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큰 며느리 미선은 더 이상 수치심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가방에서 얇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그 봉투를 툭 내려놓았습니다. 저희는 50만 원입니다. 형편이 어려워서 이것밖에 미선의 목소리는 목구멍 속으로 잠겨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참으려는 듯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500만 원과 50만 원. 금액의 차이는 정확히 10배였습니다. 식탁 위에 나란히 놓인 두 개의 흰 봉투는
너무나 극명하게 대조되었습니다. 한쪽은 두툼하고 웅장했으며 다른 한쪽은 얇고 초라했습니다. 공기는 얼어붙다 못해 차갑게 갈라지는 듯 했습니다. 50만 원이요? 작은 며느리 서영은 놀란 척 소리쳤지만 그 놀람은 연기라는 것을 영희는 알 수 있었습니다. 서영은 이미 큰아들 부부가 얼마를 가져왔는지 알고 있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 그래도 명절인데. 명절에 50만 원은 좀 형님네는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서영은 비웃음을 감추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우리도 형편껏 한 거야. 형편껏 한 거라고. 큰아들 태호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는 아내의 수치심과 자신의 무능함이 한꺼번에 폭로되자 분노를 참지 못했습니다. 형편권요? 그럼 너무 형편이 안 좋으신 거 아닌가요? 서영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쏘아붙였습니다. 바로 그때 서영의 입에서 가장 위험한 폭탄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 폭탄은 용돈 비교를 넘어 형제간의 관계와 어머니의 노후 계획까지 뒤흔드는 치명적인 것이었습니다. 영희는 직감적으로 이제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이 시작되었음을 느꼈습니다. 서영의 눈빛은 마치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처럼 오만하고 도도했습니다. 형편이 안 좋으시면 안 좋은 거지. 그러면서 뭐 하시려고 어머님한테 2억 원이나 달라고 하세요? 순간 거실의 공기는 완전히 멈췄습니다. 정적이 흐르는 가운데 큰아들 태호의 눈은 놀라움과 분노로 크게 뜨였습니다. 어머니 영희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지난 생신날 태호 부부가 비밀리에 요구했던 2억 원. 대출 이야기가 작은아들 부부의 입을 통해 공개적으로 폭로된 것입니다. 작은아들 준서가 아연실색하여 되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배신감과 황당함이 가득했습니다. 뭐, 형이 어머니한테 2억 원 달라고 했다고? 그게 무슨 말이야? 그건 태호는 당황하여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에게 비밀로 해달라고 신신당부했던 일이었습니다. 미선은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남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서영은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준서에게 속삭였습니다. 이것 봐. 내가 말했지? 형님네가 어머니 이사 가시라고 부추기는 게 다 이유가 있었다니까. 준서는 서영의 말은 듣지도 않고 어머니 영희를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단순한 놀라움을 넘어 배신감과 서운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머니, 집 파신다고 하셨어요? 언제부터 계획하신 거예요? 왜 저한테는 말씀 안 하셨어요? 나는 아들도 아닌 거예요? 준서의 목소리가 격앙되었습니다. 돈 문제에서는 단호했던 그였지만 어머니가 자신에게만 비밀로 했다는 사실에 극도의 서운함을 느꼈습니다. 영희는 태호의 비밀을 지키려 했지만 이미 폭로된 상황에서 진실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건 아직 결정한 게 아니야. 그냥 알아보는 중이었지. 그런데 형한테는 말씀하셨네요. 저한테는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돈 많은 아들이라 2억 원 정도는 그냥 껌값으로 보셨어요? 준서는 분노로 떨리는 목소리로 어머니에게 따지듯 물었습니다. 너는 잘 사니까 괜찮잖아. 태호가 동생을 향해 쏘아붙였습니다. 뭐, 잘 산다고? 형은 못 사니까. 어머니 돈 뜯어내도 되는 거야? 준서의 말은 태호의 자존심을 짓밟는 비수였습니다. 야, 이 자식아. 누가 뜯어낸다고 했어? 빌리는 거라고. 빌려서 사업 미천 마련하겠다는 거야. 태호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준서를 향해 다가갔습니다. 빌려서 언제 갚을 건데요? 형은 맨날 돈 없다고만 하잖아요. 저한테 빌린 돈도 아직 안 갚으셨으면서. 준서도 지지 않고 일어섰습니다. 그게 언제적 얘기를 지금 꺼내. 5년 전 일이잖아. 태호가 소리쳤습니다.
5년 전 1,000만 원 아직도 안 갚았잖아. 그러면서 어머니한테는 2억 원을 또 달라고? 양심도 없어? 준서의 분노는 5년 전의 채무 관계까지 끌어내며 폭발했습니다. 양심? 너야말로 양심이 있어? 500만 원 명절 용돈. 이게 진짜 용돈이야? 아니면 내 재력 자랑이야? 어머니 앞에서 창피 주기밖에 더했어? 태호가 준서의 가슴을 밀쳤습니다. 자랑이면 어때? 있으니까 드리는 거지. 없으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준서가 맞섰습니다. 이때 며느리들도 격렬하게 싸움에 가세했습니다. 큰 며느리 미선은 눈물을 글썽이며 작은 며느리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동서, 너무한 거 아니야? 일부러 500만 원 넣은 거 맞지? 우리 창피 주려고. 창피? 스스로 창피한 거 아니에요? 어머님한테 손 벌리는 게 더 창피한 거 아닌가요? 저희는 있는 그대로 보여드린 것 뿐이에요. 서영이 날카롭게 반박했습니다. 이 여자가 지금 태호가 분을 참지 못하고 서영에게 손가락질했습니다. 재수 씨, 말 조심해. 형, 우리 와이프한테 함부로 말하지 마. 준서가 형 태호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너희 부부가 더 조심해야지. 맨날 돈 자랑, 차 자랑, 아들 자랑, 질리지도 않아? 태호의 말에 준서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럼 형은 뭔데? 맨날 힘들다, 어렵다, 돈 없다. 그러면서 부모 돈이나 축내려고 하고. 두 사람은 결국 서로 멱살을 잡았습니다. 거실 바닥에 놓인 50만 원 봉투와 500만 원 봉투가 그들의 몸싸움에 의해 이리저리 굴러다녔습니다. 형은 어릴 때부터 맨날 그랬잖아. 동생 것만 빼앗고 부모님 돈만 축내고. 준서의 분노가 과거까지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너야말로 공부는 못하면서 학원비만 축냈잖아. 과외비로 얼마나 썼는데. 태호 역시 참지 못하고 어린 시절의 상처를 끄집어냈습니다. 어릴 적 사소했던 상처들이 돈이라는 끔찍한 매개체를 통해 모두 쏟아져 나왔습니다. 영희는 과거의 상처까지 들춰내며 싸우는 두 아들을 보니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며느리들 역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싸움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네 사람이 동시에 고함을 질렀습니다. 72세 노모의 평화로운 집 거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영희는 가슴이 쿵 내려앉는 듯한 충격과 슬픔을 느꼈습니다. 그때 영희의 주머니에 넣어두었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영희는 정신없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사모님, 부동산인데요. 일전에 매물 보신 분이 내일 계약하고 싶다고 연락 주셨습니다. 급하게 진행하고 싶다고 하셔서요. 영희가 실수로 휴대폰 볼륨을 크게 해놓았던 탓에 부동산 직원의 목소리는 싸움으로 소란스러웠던 거실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습니다. 네 사람의 싸움은 일순간 멈췄습니다. 두 아들과 두 며느리는 동시에 영희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돈에 대한 강한 갈망과 불안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집 파시는 거예요? 작은 아들 준서가 목소리를 낮추며 물었습니다. 그건 아직 영희는 말을 흐렸습니다. 그리고 그 돈 형한테 주시는 거예요? 나는요? 나는 아들도 아니에요? 준서의 목소리가 다시 높아졌습니다. 배신감과 함께 자신에게 돌아올 몫을 잃을까 두려워하는 이기적인 마음이었습니다. 너는 잘 사니까. 너는 이미 다 가졌잖아. 집도 있고 차도 있고. 나는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어머니가 나를 도와주셔야지. 태호가 소리쳤습니다. 그는 마지막 희망을 붙잡으려는 듯 절규했습니다.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똑같이 아들인데. 왜 형한테만 주세요? 형은 노력을 안 한 거잖아요. 준서가 반박했습니다. 노력?
너는 그냥 운이 좋았던 거지. 운이. 태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두 아들은 다시 한번 서로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주먹이 오갔습니다. 72세 노모 앞에서 피를 나눈 형제끼리 서로를 향해 폭력을 휘두르는 비극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만해. 그만하라고. 영희는 두 아들 사이에 몸을 던져 끼어들었습니다. 그 순간 영희의 가슴에 극심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숨이 막혔고 눈앞이 흐릿해졌습니다. 어머니가 쓰러지려는 것을 보고 두 아들이 동시에 영희를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영희는 두 사람을 강하게 뿌리쳤습니다. 비켜. 다들 비켜. 거실에는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영희는 통증을 참으며 네 사람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큰아들 태호의 위축된 눈빛 속에는 욕심이, 작은아들 준서의 오만한 표정 속에는 시기심이 가득했습니다. 큰 며느리 미선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지만 작은 며느리 서영의 얼굴은 차가웠습니다. 그리고 바닥에는 밟히고 구겨진 500만 원과 50만 원 봉투가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영희는 깨달았습니다. 나에게는 이제 자식이 없구나.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영희는 텅 빈 식탁과 흩어진 음식들, 그리고 원수처럼 싸우는 두 아들을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큰아들 태호는 어릴 적 동생 준서가 넘어지면 누구보다 먼저 달려가 업어주던 착한 아이였습니다. 작은아들 준서는 형 태호가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할 때 덩치 큰 아이들에게 맞서며 우리 형 건드리지 마 라고 소리치던 녀석이었습니다. 중학생 때는 둘이 용돈을 모아 어머니의 생신 선물을 사오던 감동적인 형제였는데 이제는 돈 때문에 남보다 못한 원수가 되어 서로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태호가 조심스럽게 영희를 불렀습니다. 영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바닥에 떨어진 두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500만 원과 50만 원. 돈의 액수가 아니라 그 돈에 담긴 탐욕과 비교의식에 영희의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그리고 영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나가. 너희들 다 나가. 준서가 뭔가 항변하려 했지만 영희는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막았습니다. 나가라고 했어. 너희는 양심도 없냐? 이 늙은 애미 앞에서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너희 아버지가 살아계셨더라면. 그래도 그랬을까? 정말 너희들이 내 자식이 맞냐? 너희들이 피를 나눈 형제냐? 영희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500만 원이 뭐가 대수고 50만 원이 뭐가 대수냐? 돈 때문에 형제가 주먹 다짐을 하고 며느리들이 서로 헐뜯고 이게 가족이냐?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태호가 울먹였습니다. 잘못? 뭐가 잘못인지 알기나 해. 너는 돈 달라고 비밀로 하자고 했고 너는 500만 원으로 형 무시했잖아. 둘 다 똑같아. 둘 다 엄마를 수단으로 본 거야. 영희는 준서에게도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너희 엄마는 없다고 생각해라. 천하의 배은망덕한 놈들아. 꼴도 보기 싫다. 영희는 마침내 가장 무거운 선언을 했습니다. 이 집도 없다고 생각해. 너희들한테 10원도 안 줄 거야. 한 푼도. 대신 너희한테 부양도 안 받는다. 내 돈으로 내가 알아서 살 테니까 신경 꺼. 명절에도 오지 마. 생일에도 연락하지 말고. 돈은 더더욱 보내지 마. 보내면 그대로 돌려보낼 테니까. 어머니, 두 아들이 동시에 소리쳤습니다. 나가. 지금 당장 나가. 그날 두 아들 부부와 며느리들은 72세 노모의 강릉 경포대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현관문이 닫히자마자 영희는 거실 바닥에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남편이 죽었을 때도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고
영희는 소리내어 엉엉 울었습니다. 그녀의 울음은 72년 인생의 모든 회한과 배신감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통곡이었습니다. 그로부터 3달이 지났습니다. 두 아들의 연락은 끊임없이 이어졌지만 영희는 전화 수신을 차단하고 문자 메시지도 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식들이 보낸 사과의 문자를 볼 때마다 그들이 돈을 잃을까? 두려워하는 마음과 진심으로 뉘우치는 마음 사이에서 갈등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기에 아예 보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영희는 경포 주변을 매일 산책하며 새로운 일과를 보내고 있습니다. 노인정 친구들과 함께 화투를 치거나 해가 질 무렵 바닷가 횟집에서 소주 한 잔을 기울이기도 했습니다. 자식들의 다툼 소리 대신 잔잔한 바다의 파도 소리와 노인정, 친구들의 웃음소리가 그녀의 새로운 일상이 되었습니다. 자식들과 연을 끊었지만 손주들의 사진만큼은 참아 버릴 수 없었습니다. 작은 아들이 보낸 명품 선물보다 큰아들이 고쳐준 삐걱거리는 문보다 손주들의 해맑은 웃음이 담긴 사진이 영희에게는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가끔씩 사진을 꺼내보며 이 모든 갈등이 손주들에게까지 이어지지 않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자식이 전부는 아니더라는 것을 영희는 이 끔찍한 추석을 겪고 나서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고독했지만 평화로웠던 지난 3달의 시간이 영희에게는 잔인했던 과거를 잊게 해주는 치유의 과정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어머니의 단호한 결정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이라면 과연 이 상황에서 자식들을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보시고 느끼신 감정,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당신 누군데 내 아들 묘지에 있는 거지? 1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외아들의 기일날. 아들의 묘지 앞에서 검은 상복을 입은 젊은 여자는 품에 갓난 쌍둥이를 꼭 끌어안은 채 울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회장님의 손자, 손녀입니다. 순간 회장의 눈빛이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죽은 아들의 이름을 팔며 접근한 사기꾼이 한둘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현우 씨는 아이들 이름까지 지어놓았어요. 이준과 이연이라고요. 회장님 친정 아버님의 함자를 따서 직접 지었다고 했어요. 서연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녀의 친정아버지 이름은 윤준현이었습니다. 과연 이것이 또 다른 사기극일까요? 아니면 죽은 아들이 남긴 마지막 비밀일까요?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댓글로 지금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 소통해 주신다면 앞으로 더 좋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늦가을의 황혼이 인적 드문 산자락 공동묘지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싸늘한 바람이 마른 낙엽들을 쉴 새 없이 휘몰아쳤고 묘비들 사이에는 짙은 그림자들이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이곳은 세상의 화려함과는 완전히 단절된 침묵과 슬픔만이 존재하는 공간이었습니다. 검은색 리무진 한 대가 묘역 입구에 멈춰 섰습니다. 운전석에서 내린 박 실장이 서둘러 뒷문을 열었습니다. 회색 정장 대신 검은색 투피스 정장을 입은 정원그룹의 회장 서연이 천천히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마치 돌처럼 단단하게 굳어 있었지만 눈빛에는 형언할 수 없는 피로와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오늘은 그녀의 외아들 현우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지 꼭 1년이 되는 기일이었습니다. 서연은 묘비들 사이를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여전히 품이 있고 확고했지만 그림자처럼 뒤를 따르는 박 실장과 수행원들은 회장의 뒷모습에서 풍기는 무언의 경계선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누구도 감히 가까이 다가가 그녀의 고독을 방해해서는 안 되는 날이었습니다. 마침내 현우의 묘비 앞에 도착한 서연은 손에 들고 있던 하얀 국화 한 다발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흰 국화는 차가운 바람에 살짝 흔들렸고 석양빛을 받아 묘비에 새겨진 이현우 향년 32세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서연은 묘비를 바라보았지만 목구멍이 메어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입가를 가렸습니다. 슬픔을 감추려는 몸짓이었지만 미세하게 떨리는 손끝은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 묻어둔 고통을 고스란히 드러내 보였습니다. 서연은 마음속으로 아들에게 속삭였습니다. 아직도 너를 용서하지 못했다. 아니, 내가 용서받지 못했다. 1년 전 현우가 자신을 찾아와 정원. 그룹 경영에서 손을 떼고 싶다고, 평범하게 살고 싶다고 말하던 마지막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서연은 분노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기 이전에 정원그룹의 후계자라는 걸 잊었니? 현우는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저보다 회사가 먼저시군요. 그럼 왜 저를 키우신 겁니까? 그것이 두 사람의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현우는 회장실을 나간 뒤 사흘 만에 빗길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경찰은 졸음운전으로 결론 지었지만 서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얼마나 깊이 지쳐 있었는지를. 서연은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차가운 대리석 돌바닥이 무릎을 찔렀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손을 뻗어 매끈한 묘비를 쓰다듬었습니다. 현우의 이름이 새겨진 차가운 표면은 마치 아들의 싸늘한 체온처럼 느껴졌습니다. 미안하다, 현우야. 1년 동안 가슴속에만 묻어두었던 말이 처음으로 입 밖으로 터져나왔습니다. 그녀는 왠지 모를 허전함을 느끼며 마치 아들의 용서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한참을 그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해가 완전히 산등성이 너머로 사라지고 어둠이 묘역을 덮기 시작했습니다. 박 실장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회장님, 이제 돌아가셔야 합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쉽게 일어서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애절하고 서글픈 울음소리였습니다. 서연은 발걸음을 멈추고 소리가 나는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묘역 한쪽 구석,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 검은 상복을 입은 젊은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품에는 돌이 채 안 된 2명의 아기가 안겨 있었는데 쌍둥이인 듯 했습니다. 여성은 아이들을 달래며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남의 일에 관여하고 싶지 않았지만 이 늦은 시간에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묘역에 있는 것이 예사롭지 않아 박 실장에게 눈짓했습니다. 저 여자가 누군지 알아봐. 박 실장이 다가가려는 순간 여성이 먼저 서연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녀는 울어서 부은 눈으로 주저주저 서연에게 다가왔습니다. 25쯤 되어 보이는 수척한 얼굴이 가까이 오자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여성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회장님 맞으시죠? 서연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자신을 아는 사람은 많았지만 이런 곳에서 만날 줄은 예상치 못했습니다. 그래, 누구신지? 여성은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을 한지수라고 소개했습니다. 저는 현우 씨. 지수는 말을 잇지 못했고 서연의 표정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현우의 이름이 나오자마자 돈을 노리고 접근하는 사기꾼들에 대한 경계심이 발동했습니다. 현우와 무슨 관계죠? 서연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지수는 움츠러들었지만 품에 안긴 아이들 이준과 이연을 더욱 힘껏 껴안으며 용기를 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머금은 채 서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이 아이들은 회장님의 손자, 손녀입니다. 순간 묘역 전체가 정적에 휩싸였고 차가운 바람만이 그들 사이를 맴돌았습니다. 서연의 얼굴에 분노와 허탈함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또 이런 일이군.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증거가 있나? 지수는 가방에서 낡은 사진첩을 꺼내 떨리는 손으로 서연에게 건넸습니다. 현우 씨가 남긴 것들이 있어요. 사진도 있고 편지도. 서연은 사진첩을 받아들었지만 펼쳐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무게만을 가늠할 뿐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어. 당신도 그중 하나겠지. 서연은 사진첩을 지수에게 던지듯 돌려주었습니다. 아이들이 놀라 다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냥 가요. 더는 현우를 이용하지 말고. 서연은 등을 돌려 리무진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지수가 마지막으로 던진 한마디가 그녀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지수의 목소리에는 간절함과 절박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현우 씨는 아이들 이름까지 지어놓았어요. 이준과 이연이라고요. 회장님, 친정아버님의 함자를 따서 직접 지었다고 했어요. 서연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녀의 친정아버지 이름은 윤준현이었습니다. 현우가 할아버지를 얼마나 존경했는지 서연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박 실장, 이 여자에게 택시비나 태워주고 보내. 차가운 명령과 함께 서연은 리무진에 올랐습니다. 리무진이 묘역을 빠져나가는 동안 서연은 백미러로 가로등 불빛 아래 홀로 서 있는 지수의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의 모습은 왠지 모를 쓸쓸함과 처량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잃었기에 더 이상 마음을 열어 무언가를 잃고 싶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걷잡을 수 없는 의문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정말 그 아이들이 현우의 자식일까? 만약 그렇다면 나는 또다시 가족을 외면하는 것일까? 서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현우의 얼굴과 방금 들은 아이들의 애절한 울음소리가 귓가에 끊임없이 맴돌았습니다. 묘역을 떠나 정원그룹 본사로 돌아온 서연은 여전히 깊은 상념에 잠겨 있었습니다. 아들의 이름과 너무나 흡사했던 쌍둥이의 이름, 그리고 한지수의 절박한 눈빛은 냉철했던 그녀의 심장을 계속해서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밤이 깊도록 서재에 앉아 위스키 잔을 만지작거렸지만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창밖에서 반짝이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박 실장이 서재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들어올 때까지 아무 말 없이 등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박 실장의 표정은 평소와 달리 무거웠습니다. 회장님, 확인해 보니 그 여성은 한지수라는 이름으로 작년까지 강남의 한 요양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했다고 합니다. 박 실장은 말을 멈추고 서연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서연은 의자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현우는,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습니다. 박 실장은 보고를 이어갔습니다. 현우 도련님이 그 병원에 자주 방문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자선활동 명목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직원들 사이에서도 두 사람이 함께 있는 모습이 병원 내부 폐쇄회로 텔레비전에 여러 번 포착되었다는 소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서연의 어깨가 경직되었습니다. 그녀는 주먹을 쥐었다가 천천히 폈습니다. 그것은 분노인지 아니면 아들의 숨겨진 삶에 대한 질투였는지 알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그 여자가 원하는 건 무엇이지? 아직 특별한 요구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오늘 묘역에서 회장님께 드렸던 사진첩을 다시 전달하고 싶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서연은 돌아서서 박 실장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 날카로운 빛이 스쳤습니다. 가져와. 30분 후 서연은 서재에서 현우가 남긴 낡은 사진첩을 펼쳐보고 있었습니다. 첫 장에는 현우와 지수가 함께 카페에서 다정하게 찍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현우의 얼굴에는 서연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편안하고 해맑은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다음 장을 넘기자 배가 불룩한 만삭의 지수 사진이 나왔습니다. 그 옆에서 현우가 무릎을 꿇고 지수의 배에 귀를 대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진 아래에는 현우의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이준, 이연아. 아빠가 세상 가장 따뜻한 곳에서 너희를 기다리고 있어. 서연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사진첩을 덮으려 했지만 마지막 장에 끼워진 현우의 자필 편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수에게 쓴 편지였습니다. 지수야, 오늘 어머니께 당신과 아이들 이야기를 하려 했는데 용기가 나지 않았어. 어머니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외로운 분이야.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로 더욱 그러셨지. 하지만 언젠가는 당신과 아이들을 이해하실 거야. 당신의 따뜻함이 어머니의 차가운 벽을 녹여줄 거라고 믿어. 사랑은 모든 벽을 넘을 수 있다고 믿어. 서연은 편지를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아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저도 어머니처럼 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니 이해가 되더군요. 지키고 싶은 가족이 있다는 마음 말이에요. 서연의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미워한 것이 아니었음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바로 그때 서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박 실장이 받아서 건넸습니다. 회장님, 법무팀장입니다. 서연은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법무팀장의 목소리는 긴박했습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차민준 전무님 측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지수라는 여성이 회장님을 찾아왔다는 소식을 입수하고 언론에 흘리려 하고 있습니다. 재벌가 사생아 스캔들로 만들 계획인 것 같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민주는 그녀의 조카였고 현우가 죽은 후 후계자 자리를 노리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이런 스캔들이 터지면 서연 회장의 입지가 흔들릴 것이 분명했습니다. 막아. 이미 몇몇 기자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서연은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 박 실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려도 될까요? 그 여성과 아이들을 직접 만나보시는 게 어떨까요? 진실이 무엇이든 회장님께서 먼저 파악하셔야 차민준 전무의 움직임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서연은 박 실장을 돌아보았습니다. 오랜 세월 그녀의 곁에서 일한 박 실장은 그 누구보다 서연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조언은 항상 정확했습니다. 그 여자 연락처를 알아봐. 서연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아들의 진심이 담긴 편지를 읽은 후 그녀는 더 이상 이 문제를 돈이나 권력의 문제로만 치부할 수 없었습니다. 차민준의 야심이 움직이는 이상 지수와 아이들은 그의 첫 번째 희생양이 될 터였습니다. 서연은 복잡한 감정 속에서도 현우가 남긴 흔적을 지켜야 한다는 강한 의무감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서연은 정원그룹 소유의 최고급 호텔 스위트룸에서 지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가을비가 차분하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1년 전 현우가 사고를 당한 날도 비가 왔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지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쌍둥이 이준과 이연을 유모차에 태우고 있었습니다. 검은색 원피스를 입은 지수의 얼굴은 어제 묘역에서보다 훨씬 더 수척해 보였고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이들은 유모차에서 곤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앉아요. 서연의 목소리는 어조는 차분했으나 여전히 권위적이었고 차가운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지수는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고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현우와는 어떻게 만났지? 지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1년 반 전이었어요. 제가 일하던 요양병원에 현우 씨가 봉사활동을 왔다가 우연히 마주쳤죠. 처음엔 그냥 인사만 했는데 자주 오면서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어요. 지수는 추억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아픈 듯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서연은 현우가 봉사활동을 통해 그룹 경영에서 잠시라도 벗어나 편안해했음을 짐작했습니다. 현우는 왜 나에게 이 사실을 말하지 않았지? 서연의 독백 같은 질문에 지수가 대답했습니다. 회장님이 반대하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평범한 집안이니까요. 그래서 때를 기다렸어요. 현우 씨는 회장님과 화해하고 나서 저와 아이들 이야기를 하려고 했었죠. 서연은 유모차 속 아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세히 보니 이준의 앙증맞은 코는 현우를 닮았고 이연의 오밀조밀한 인상은 놀랍게도 젊은 시절의 서연, 바로 자신을 닮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가슴이 묘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할 거야. 서연의 단호한 말에 지수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수는 가방에서 병원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미 검사를 진행했으며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온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서연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때까지 언론에 절대 나가지 마. 내가 보호할 테니. 바로 그때 스위트룸 문이 거칠게 벌컥 열렸습니다. 차민준 전무였습니다. 그는 위압적인 태도로 방으로 들어섰습니다. 숙모님, 이런 여자를 만나실 필요 없지 않습니까? 민주는 지수를 싸늘하게 노려보며 합의서로 보이는 두꺼운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던졌습니다. 지수 씨,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죠. 이 합의서에 서명하고 정원그룹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면 현금 10억 원을 주겠소. 사생아 스캔들로 평생 시달리는 것보다 아이들을 평범하게 키울 수 있는 현명한 선택일 겁니다. 민준의 말은 차갑고 비열했습니다. 지수는 얼굴이 붉어졌지만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돈 때문이 아니에요. 아이들의 정체성 때문에 온 거예요. 정체성이요? 사생아로 살면서 얻는 정체성이 그 아이들에게 좋을까요? 민준의 날카로운 말에 지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피가 날 정도로 세게 물었지만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바로 그때 아이들을 돌봐주고 있던 박 실장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수 씨, 이연이가 열이 심해서 병원에 가야 할 것 같아요. 지수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서연은 사색이 된 지수의 얼굴과 잠든 아이들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녀의 이성은 민준의 말을 지지해야 했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 어떤 강렬한 본능이 솟아올랐습니다. 서연은 민준에게 차가운 시선을 던졌습니다. 민준아, 이 일은 내가 처리할 테니 너는 이제 빠져. 민준은 당황했지만 곧 비웃듯 말했습니다. 숙모님, 후회하실 겁니다. 이 스캔들로 주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서연은 민준의 합의서를 집어들더니 그의 눈앞에서 힘껏 찢어버렸습니다. 종이 찢어지는 소리가 날카롭게 스위트룸을 갈랐습니다. 가족을 지키는 일에 후회란 없어. 박 실장, 최고의 의료진을 대기시켜. 그리고 지수와 아이들을 안전한 곳으로 모셔. 서연의 단호한 명령에 민준의 얼굴은 굳어졌고 지수의 눈에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서연은 문을 나서려다가 유모차를 멈추고
이준을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아이의 작은 얼굴은 평화로웠지만 그녀의 마음속은 폭풍우가 몰아쳤습니다. 만약 저 아이들이 정말 현우의 자식이라면 나는 이 아이들의 할머니가 되는 것이다. 서연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박 실장에게 짧게 명령했습니다. 차민준 전무를 불러 오늘 밤에 할 이야기가 있어.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제 냉혹한 회장의 결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무엇이 진실이든 이제는 회장의 자리와 아들의 유산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어야 할 때였습니다. 그날 저녁 8시 서연의 저택 서재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차민준 전무는 소파에 앉아 다리를 꼬고 있었고 서연은 창가에 서서 어둠이 짙게 내린 정원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벽시계가 똑딱거리는 소리만이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숙모님, 왜 부르셨습니까? 민준이 먼저 입을 열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경계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돌아서며 조카를 바라보았습니다. 날카로운 시선이 민준을 꿰뚫는 듯 했습니다. 지수를 만났다고 들었어. 서연은 이미 지수에게서 아이를 돌보기 위해 병원에 갔다는 이야기를 들은 참이었습니다. 네, 회사와 숙모님을 위해서였습니다. 스캔들을 막으려고. 거짓말하지 마. 서연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민준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서연은 책상 서랍에서 서류를 꺼내 민준 앞에 던지듯 놓았습니다. 내가 언론에 흘린 기사들이야. 지수를 사기꾼으로 모는 내용들 말이야. 민준은 서류를 힐끗 보고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모두 추측일 뿐입니다. 서연은 단호했습니다. 민준아, 나를 바보로 하니? 서연이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쿵 하는 소리에 서재가 진동했습니다. 민준은 놀랐지만 애써 평정심을 유지했습니다. 숙모님은 너무 감정적이십니다. 그 여자가 돈을 노린 사기꾼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건 내가 판단할 일이야. 서연은 민준에게 다가가 그의 앞에 섰습니다. 그녀의 위압적인 기운이 민준을 압도했습니다. 앞으로 지수와 아이들에게 접근하지 마. 이건 경고야. 민준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의 눈에 분노가 번뜩였습니다. 숙모님은 그 여자를 믿는다는 겁니까? 현우가 죽고 나서야 나타난 여자를요. 그래, 믿는다. 서연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민준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쳤군요. 회사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주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그건 내 문제야. 두 사람이 대치하고 있을 때 서재 문이 열리고 박 실장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회장님, 급한 보고가 있습니다. 지수 씨가 보내온 자료입니다. 현우 도련님이 남긴 USB에 있던 내용이라고 합니다. 민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서연은 봉투를 받아 내용물을 확인했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서류에는 민준이 회사 자금을 빼돌린 흔적이 담겨 있었습니다. 가짜 거래처를 만들고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명백한 증거들이었습니다. 민준아, 이게 뭔지 설명해봐. 민준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건 조작입니다. 현우가 왜 이런 걸? 현우가 너의 감시를 받고 있다는 걸 알았나 보구나. 서연의 말에 민준이 움찔했습니다. 서연은 계속해서 그의 심장을 후벼 팠습니다. 현우 차의 위치 추적기를 단 것도 너였지. 사고 당일 현우의 동선을 알고 있었던 것도 내가 고용한 사설 탐정이 자백했어. 민준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의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서연의 눈빛이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설마 사고까지 네가 계획한 건 아니겠지?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닙니다. 그건 정말 우연이었습니다.
저는 단지 현우의 약점을 잡으려고. 서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나가. 그리고 내일부터 출근하지 마. 나는 이사회에 너의 해임을 요청할 거야. 민주는 주먹을 쥐고 저택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서연은 의자에 앉아 이마를 짚었습니다. 피로가 몰려왔습니다. 아들이 왜 나에게 말하지 않았을까? 민준의 비리를 알고 있었다면. 서연의 목소리에는 후회가 묻어났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지수였습니다. 회장님, 이연이 열이 많이 내려서 괜찮아졌어요. 감사합니다. 지수의 목소리를 듣자 서연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다행이군. 그런데 지수 씨, 하나 물어볼 게 있어. 현우가 민준의 비리를 조사한 이유를 아나? 전화 너머로 지수의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현우 씨는 회장님께 실망을 드리고 싶지 않았대요. 그래서 민준 씨의 비리를 막으려고 했어요. 서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아들은 끝까지 어머니를 생각하고 회사를 지키려 했던 것입니다. 지수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현우 씨가 남긴 영상이 하나 더 있어요. USB 깊숙한 폴더에 숨겨져 있었는데 방금 발견했어요. 서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서연은 아들 현우가 죽기 전 남긴 영상까지 확인하고 큰 결심을 내렸습니다. 영상 속 현우는 수척했지만 눈빛은 맑았습니다. 어머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저는 이미 없겠죠. 지수와 아이들을 부탁드립니다. 그들은 제 전부였습니다. 어머니도 그들을 통해 행복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어머니. 현우의 진심이 담긴 목소리는 서연의 가슴을 찢어 놓았습니다. 서연은 곧바로 스위스의 국제유전자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재검사를 진행했고 결과가 일주일 후로 예정되었습니다. 서연은 지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수 씨, 결과가 나오면 바로 나에게 알려줘. 오늘부터 당신과 아이들은 이 집에서 지내. 현우의 방을 정리해서 쓸 수 있도록 박 실장에게 지시했으니 안전하게 있어. 지수는 당황했지만 서연의 단호한 태도에 감사함과 미안함이 뒤섞인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수와 쌍둥이 이준, 이연은 정원그룹 회장 저택에 들어와 현우의 방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현우의 방에는 어린 시절부터의 사진과 일기장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특히 벽에 걸린 어린 현우와 서연이 함께 찍은 사진은 행복해 보이는 모자의 모습이어서 지수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차민준 전무는 해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측근들을 동원하여 맹렬히 반격했습니다. 민주는 지수의 과거 사진들을 악의적으로 편집하여 인터넷에 대량 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재벌가 사기 결혼 노린 여성, 과거 사생활 문란 등 조작된 내용들이 쏟아져 나오며 여론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민준의 측근들이 복지부의 익명의 제보자로 위장하여 지수가 아이들을 방치한다는 아동, 학대 의심 신고까지 접수했습니다. 서연은 이사들과의 화상회의에서 격렬한 비난에 직면했습니다. 회장님,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회사가 망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후계자 변경은 주가에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서연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모든 검증은 끝났습니다. 다음 주 기자 회견에서 공식 발표하겠습니다. 그녀의 동생 채원이 서연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 귀국했습니다. 채원은 서연보다 훨씬 부드럽지만 냉철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언니, 내가 가진 지분과 영향력을 다 동원할게. 걱정 마. 채원의 든든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민주는 이미 이사 12명 중
7명을 포섭한 상태였습니다. 어느 날 복지부 직원들이 병원에 입원 중인 지수와 아이들을 찾아와 아동의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며 임시 보호 조치를 운운했습니다. 이준과 이연은 낯선 사람들을 보고 울음을 터뜨렸고 서연은 아이들을 감싸 안았습니다. 이 아이들은 내 손자 손녀들이야. 함부로 데려갈 수 없어. 그때 채원이 변호사들을 대동하고 나타나 그들을 물러나게 했습니다. 채원은 서연에게 속삭였습니다. 언니, 민준이 감옥에서도 손을 쓰고 있어. 주가가 폭락하고 주주들이 언니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어. 서연의 얼굴이 돌처럼 굳어졌습니다.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었습니다. 결국 서연은 긴급 주주총회에 참석해야 했습니다. 분노한 주주들의 야유와 비난이 쏟아지는 단상 위에서 서연은 마이크를 잡았지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회장직에서 물러나십시오. 누군가의 외침과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주주총회가 끝난 후 서연은 지하 주차장에서 민준의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변호사는 봉투를 내밀며 협박했습니다. 모든 고소를 취하하고 회장직을 차민준 전무님께 넘기시면 지수 씨와 아이들을 건드리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서연은 봉투를 받지 않고 지나쳤습니다. 하지만 변호사의 다음 말은 그녀를 멈추게 했습니다. 지수 씨의 과거에 더 큰 비밀이 있다는 걸 아십니까? 공개되면 아이들이 평생 상처를 입을 겁니다. 서연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분노를 참기 힘들었지만 아이들을 생각하니 무력감이 밀려왔습니다. 평생 지켜온 회사와 새로 얻은 가족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현우의 사진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현우야, 나는 너희 가족을 위해 회사를 놓겠다. 그녀는 박 실장을 불러 회장직 사퇴를 발표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해서라도 가족을 지키겠다는 어머니의 숭고한 결심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언론에서는 서연 회장의 사퇴 기자 회견을 예고하며 떠들썩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또 다른 반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3시 서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현우의 친구이자 전직 검사장이었던 정훈이었습니다. 회장님, 포기하지 마십시오. 제가 차민준의 비리 증거를 추가로 찾았습니다. 이건 그를 완전히 끝장낼 수 있는 폭탄입니다. 정훈의 흥분된 목소리는 서연에게 다시 반격할 기회가 남아있음을 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여전히 처참했습니다. 서연의 모든 재산이 동결되면서 병원비를 낼 수 없게 된 그들은 퇴원해야 했고 박 실장이 급히 마련한 작은 원룸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15평 남짓한 좁은 공간, 재벌 회장이었던 서연에게는 낯선 곳이었지만 그나마 머물 곳이 있다는 것에 감사해야 했습니다. 지수는 아이들을 재우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옆에 앉아 지수의 거칠어진 손을 잡았습니다. 지수 씨, 정훈이 찾은 증거가 있다고 하더군. 마지막으로 한번 싸워볼까 해. 지수는 서연의 거칠고 주름진 손이었지만 따뜻한 온기가 전해지는 그 손을 마주 잡으며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님이 그렇게 결정하신다면 저도 끝까지 함께 할게요.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들에게는 가족이 남아 있었습니다. 원룸의 새벽 3시, 서연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닥이 노구를 더욱 아프게 했지만 마음의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옆에서는 지수와 쌍둥이 이준, 이연이 한 이불을 덮고 자고 있었습니다. 좁은 방에서 네 식구가 함께 자는 모습이 처량하면서도 따뜻했습니다. 서연은 주머니에서 현우의 어린 시절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때는 왜 아들의 해맑은 웃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랐을까요? 서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렀습니다. 평생 흘리지 않았던 눈물이었습니다. 그때 잠에서 깬 이준이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할머니 슬퍼요? 라고 옹알거리는 듯 했습니다. 서연은 이준을 안았습니다. 아이의 따뜻한 체온이 얼어붙은 마음을 녹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서연은 이준을 더 꽉 안았습니다. 현우가 이 아이를 통해 자신에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포기하지 말라고, 끝까지 싸우라고. 아침이 되자 정훈이 찾아왔습니다. 좁은 원룸에 들어선 정훈은 초라한 환경에 놀랐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정훈은 노트북을 열어 현우가 사고 나기 일주일 전에 남긴 최종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영상 속 현우는 비장했지만 결연했습니다. 어머니, 만약 제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이 영상이 공개되길 바랍니다. 민준 형이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있고 저를 제거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증거는 제 개인 금고에 있습니다. 서연은 온몸이 떨렸습니다. 현우는 죽음을 예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영상을 왜 이제야? 서연의 절규에 정훈이 설명했습니다. 현우가 저에게 맡겼습니다. 만약의 경우에만 공개하라면서요. 하지만 그동안 암호를 풀 수 없었는데 어제 겨우 열었습니다. 지수가 다가와 영상을 다시 보았습니다. 현우의 얼굴을 보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때 지수가 무언가 생각난 듯 말했습니다. 현우 씨가 제게 준 목걸이가 있어요. 특이한 펜던트가 달려 있는데 혹시... 지수는 가방에서 목걸이를 꺼냈고 정훈이 그것을 자세히 살펴보더니 놀라며 말했습니다. 이건 진짜 열쇠야. 안에 칩이 들어있어. 그들은 즉시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현우의 개인 금고를 열자 안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와 함께 또 다른 USB가 있었습니다. 서류를 확인한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민준의 범죄 증거가 빼곡히 기록되어 있었는데 횡령 금액만 500억이 넘었고 현우를 제거하려는 구체적인 계획서까지 있었습니다. 서연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분노로 그의 손에 핏줄이 돋아났습니다. 그날 밤 원룸으로 돌아온 그들은 내일의 주주총회에서 모든 것을 폭로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서연은 잠든 지수와 아이들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현우야, 내일이 마지막이다. 이제 이 어미가 내 가족을 위해 싸우겠다. 주주총회 당일 아침 6시 서연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며칠 사이 수척해진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투지로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박 실장이 가져다 준 정장을 입었습니다. 오랜만에 입는 정장이었지만 오늘은 마치 전사의 갑옷 같았습니다. 지수가 다가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함께 가겠어요. 위험할 수도 있어. 서연이 말했습니다. 지수는 서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현우 씨라면 그랬을 거예요. 끝까지 어머님 곁에 있었을 거예요. 서연은 지수의 결연한 눈빛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쌍둥이 이준, 이연을 동생 채원에게 맡기고 정원그룹 본사로 향했습니다. 본사 앞은 해임된 전 회장이 주주총회에 나타난다는 소식에 이미 기자들로 가득했습니다. 서연이 차에서 내리자 수백 개의 카메라가 그녀를 향했습니다. 플래시가 터지고 질문이 쏟아졌지만 서연은 묵묵히 걸었습니다. 대회장 입구에서 경비원들이 막아섰습니다. 차민준 측의 지시였습니다. 그때 정원그룹의 최대 주주인 미국 투자회사 대표 제임스 김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유창한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이분은 나의 손님이다. 최대 주주의 권한으로 입장을 허가한다. 경비원들이 물러났습니다. 서연은 제임스에게 감사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제임스가 속삭였습니다.
현우군을 위해서라도 진실은 밝혀져야 합니다. 회의장 안은 살벌했습니다. 단상에는 민준의 측근인 새 회장 대행이 앉아 있었고 주주들은 불안한 표정으로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연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말을 시작했습니다. 주주 여러분, 저는 오늘 정원그룹의 진실을 밝히러 왔습니다. 회장 대행이 소리쳤습니다. 당신은 이미 해임된 사람입니다. 발언권이 없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개의치 않고 USB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것은 제 아들이 죽기 전에 남긴 증거입니다. 차민준 전무의 범죄를 낱낱이 기록한 것입니다. 대형 화면에 현우의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의 횡령 증거, 현우를 제거하려는 계획, 모든 것이 폭로되었습니다. 주주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바로 그때 회의장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차민준이 들어왔습니다. 보석으로 잠시 풀려난 것입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거짓말이야. 모두 조작된 거야. 민준은 단상으로 뛰어 올라와 준비한 자료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지수의 과거 사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그것은 지수가 병원에서 환자들을 돌보는 모습, 봉사활동을 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이 여자가 현우를 유혹했어. 돈을 노리고. 그때 지수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습니다. 네, 저는 가난했어요. 하지만 현우 씨를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분도 저를 사랑했어요. 지수는 현우가 준 반지를 들어보였습니다. 이것이 증거입니다. 현우 씨가 저와 아이들을 가족으로 인정한 증거요. 주주들이 웅성거렸고 분위기가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는 당황하며 소리쳤습니다. 그래도 이 여자 때문에 회사가 망하고 있습니다. 그때 제임스 김이 일어섰습니다. 아닙니다. 회사를 망친 건 당신이요. 차민준 씨. 제임스는 서류를 들어보였습니다. 당신이 횡령한 돈, 조작한 계약서, 모든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미국 본사에서도 조사를 마쳤습니다. 민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고 검찰 수사관들이 들어왔습니다. 수사관들은 민준에게 다가갔습니다. 차민준 씨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체포합니다. 민준은 수갑이 채워진 채 끌려나갔고 마지막까지 서연을 향해 증오가 가득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서연은 마이크를 다시 잡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주주 여러분, 저는 실수를 했습니다. 회사만 보느라 가족을 잃었습니다. 아들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깨달았습니다. 현우가 남긴 이 가족을 지키는 것이 제 마지막 사명이라는 것을. 회의장에 박수 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고 제임스 김의 제안으로 서연 회장의 복귀 투표가 시작되었습니다. 결과는 압도적인 80% 찬성이었습니다. 서연은 다시 정원그룹의 회장이 되었습니다. 서연은 단상에서 내려와 지수에게 다가갔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서연이 말했습니다. 네, 어머님. 지수가 대답했습니다. 회장직에 복귀한 다음 날 서연은 곧바로 창립 기념 행사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단순히 기업의 역사를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정원그룹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의미를 가졌습니다. 서연은 이 자리를 통해 현우가 꿈꾸던 세상을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행사 일주일 전 서연은 동생 채원과 함께 현우의 묘를 찾았습니다. 언니, 정말 많이 변했어. 옛날의 차가운 모습은 찾아볼 수 없네. 채원의 말에 서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늦었지만 깨달았지. 현우가 남긴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녀는 묘비 앞에 서서 속삭였습니다. 현우야, 내 가족을 지켰다. 이제야 어미 노릇을 제대로 하는구나. 행사 사흘 전 뜻밖의 손님이 서연을 찾아왔습니다. 현우의 대학 동창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현우가 저희에게 맡긴 겁니다. 만약 자기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어머님께 전해달라고요. 상자 안에는 어린 시절부터 최근까지 서연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편지 한 통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께, 비록 우리가 많이 싸웠지만 저는 항상 어머니를 존경했습니다. 이제야 알았습니다. 진짜 강함은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는 것이라는 걸요. 지수와 아이들을 만나주실 거라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어머니. 서연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현우도 끝까지 어머니를 사랑했던 것입니다. 서로 표현하지 못했을 뿐이었습니다. 드디어 창립 기념 행사 당일이 되었습니다. 호텔 대연회장은 수많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무대 뒤에서 지수는 쌍둥이 이준과 이연을 준비시키고 있었습니다. 이준과 이연은 작은 정장을 입고 있었는데 현우를 빼닮은 모습이었습니다. 지수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들의 넥타이를 매만졌습니다. 이준아, 이연아, 오늘은 특별한 날이야. 할머니가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를 소개하실 거야. 조명이 어두워지고 서연이 단상에 올라섰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녀는 마이크 앞에서 잠시 청중을 둘러본 후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성공을 추구하며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쳤습니다. 바로 가족입니다. 제 아들 현우를 잃고서야 깨달았습니다. 회사의 성공이 가족의 행복보다 중요할 수 없다는 것을. 청중이 숙연해졌습니다. 서연은 무대 옆을 바라보며 손짓했습니다. 지수가 아이들의 손을 잡고 무대로 올라왔습니다. 플래시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소개합니다. 제 며느리 한지수와 손자 이준, 손녀 이연입니다. 서연은 이준을 안아 올렸습니다. 아이가 수줍게 웃자 청중 사이에서 따뜻한 웃음소리가 났습니다. 이 아이들은 정원그룹의 미래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들에게 회사를 물려주기보다 더 나은 세상을 물려주고 싶습니다. 서연은 지수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부로 정원그룹은 이익의 30%를 사회에 환원할 것입니다. 현우 재단을 설립하여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을 돕겠습니다. 청중이 술렁거렸습니다. 이런 파격적인 결정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서연은 이연이도 안아 올렸습니다. 두 아이를 안은 그녀의 모습은 자상한 할머니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이제 회장이기 이전의 할머니입니다. 이 아이들이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어른이 되겠습니다. 연설이 끝나자 기립박수가 이어졌습니다. 5년이 흘렀습니다. 현우 재단 개관 5주년 기념식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재단 이사장으로서 단상에 서 있었습니다. 31살이 된 그녀는 이제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습니다. 현우 재단은 단순히 돈을 나누는 곳이 아닙니다. 사랑을 나누는 곳입니다. 제 남편 현우가 꿈꾸던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청중석 첫 줄에는 78이 된 서연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평온했고 옆에는 6살이 된 이준과 이연이 단정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니, 엄마 멋있어요. 이준이 속삭였습니다. 그래, 정말 자랑스럽구나. 서연은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회사 서류가 아닌 손자들의 그림책을 더 많이 잡고 있었습니다. 기념식이 끝난 후 가족들은 재단 옥상 정원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에는 현우의 동상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는 현우의 모습이었고
동상 아래에는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연희가 동상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아빠가 우리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지수는 딸을 안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연은 동상 앞에 서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현우야, 내 꿈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재단을 통해 수많은 아이들이 희망을 찾았어. 그녀는 지수와 아이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현우는 떠났지만 그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사랑의 유산은 영원히 살아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보시고 느끼신 감정,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